미국 재무부가 장기채를 2배 이상 사들이겠다. 바이백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난 게 어디냐면 주식시장 쪽이 아니고 금, 은,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5천 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언발의 오줌 누기니까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2달 이후, 특히 중간선거 이후부터는 영 좋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신들이 발행한 채권을 시장에서 더 사들여서 채권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당장 그것 때문에 채권 금리는 떨어졌지만 그만큼 장기채 수요가 약하고 금리가 높아서 재무부도 지금 국채 발행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실토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액션 자체가 다른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라 보는 게, 연준에게도 다시 국채를 사달라라는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연준이 국채를 열심히 사들인다면은 재무부는 다시 재정 적자를 열심히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금, 은, 비트코인이에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뭐 주식이랑 부동산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또 주식 부동산에 안 좋습니다. 근데 금, 은, 비트코인은 딱 요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바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무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진정됐지만 어제까지 나온 뉴스가 미국채 30년물이 5.3% 찍었다. 2007년 이후에 최고치에 다다랐다 뉴스가 나왔는데요. 연준은 지금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정책, 그러니까 RMP를 저번 주에 중단했어요. 차차 줄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단했고, 연내에 다시 가동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재무부가 그동안 장기채 금리가 높아서 단기채였던 T비일 위주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사주는 고객이 연준의 RMP였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이 이걸 사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그러면 재무부는 이 단기채를 사줄 사람을 또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연준만큼 큰 손을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장기채를 사야 되는 상황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기채는 시장 금리를 따라가고요. 단기채는 기준 금리를 따라가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미국의 30년물 금리는 5.3%입니다. 2007년 이후로 최고치에 찍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가 3.75%예요. 그러면 단기채는 이 기준금리 좀 가깝게 붙습니다. 뭐 2년짜리다 그러면 4.06, 이 정도 가는 건데, 재무부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장기채 비싸, 단기채 위주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 자금 수요를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연준이 매입을 멈췄으니까 재무부가 새로운 고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안 그래도 약한데 또 다른 수요를 찾으러 가야 된다. 아니면 비싼 금리 내고 장기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이유에서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2배를 늘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장기채 금리를 낮춰보겠다. 장기채 발행도 고려해보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플레는 어쨌든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금은 비트코인이 오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대목이 바이백을 2배로 늘리는 기간이 굉장히 한시적인데 딱 2달입니다. 9월 9일부터 11월 4일이에요. 11월 3일이 무슨 날이냐? 미국의 중간선거 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중간선거까지만 국채 금리를 눌러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금리 인상해서 어떻게든 간에 정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수요가 약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예산을 줄이고 긴축을 해가지고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길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뭐 복지라던가 뭐 이런 예산들이 줄게 되고 시장의 경기 침체 둔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은 선거에서 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11월 4일까지 돈을 좀 풀다가 그 이후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 폴리마켓 보니까 이란 전쟁 이후로 민주당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길 거라 베팅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공화당을 앞질렀었어요. 선거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백악관 그럼 지금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채권금리 결국은 나중에는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연준에게는 채권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백악관이 엄청난 압박을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누르고 나면 다시 그만큼 튀어 올라야 되거든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일본이 엔화 약세가 심각해져가지고 미국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 대신 미국 재무부가 엔화 부양을 시켜주면서 미국채를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만큼 지금 재무부가 채권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무부는 돈을 더 풀어야 되고 돈을 더 풀면 재정지가 더 심해지고 지금 연방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던 뉴스가 방금 속보로 나왔었는데 트럼프 본인이 비난했던 바이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채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11조 6천억 달러가 늘어났고요. 바이든 정부 때 8조 4천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이자만 1조 1,700억 달러가 나갑니다. 미국 예산에서 세 번째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정 한도가 41조 1천억 달러예요. 그럼 40조 달러가 돌파했던 얘기잖아요. 이제 1조 달러 남았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 때 보면은 1년에 한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자, 그러면 1조 달러라는 거는 잘해야 6개월, 짧으면 4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법정 한도가 다 차는 거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으니까 부채 한도 늘리는 법안을 또 발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채 한도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뭡니까? 인플레이션도 유발되고 국채 금리 더 튀겠죠. 지금 이거를 예상해서 장기채 금리들이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라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이게 리먼 이후에 나왔었는데 신용이 경색된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뿌려봤자 사람들이 빚 갚는 데 돈을 쓰지 이걸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아요. 뭐 두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렇지만 근데 코로나 때처럼 정부가 주도로 지출을 늘리거나 가계에 돈을 직접 꽂아주는 보조금, 지원금을 꽂아줘 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을 바로 유발시켜 버립니다. 돈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바로 순간적으로 살아나는데 물가를 그대로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의 이번 액션과 조만간 벌어질 재정 적자 확대는 인플레이션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란과 전쟁으로 유가도 85달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지금 경제 상황 보면은 되게 양극화가 심한데 AI 위주로 돌아가니까 전체적인 지표는 좋아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경기들 뭐 나이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안 좋거든요. 일반적인 소비는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뒤로 하고 금리 인상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은 조금 셉니다. 예전에 22년만큼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다행인 거는 뭐냐면 워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5%를 넘진 않고 있습니다. 워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같이 오르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잘 관리되고 있어요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대로면은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죠. 과거 2022년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5를 살짝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드라마틱하게 했었습니다. 명목금리가 막 올라가죠. 그리고 3월에 이란 전쟁을 했었었는데 이때도 잠깐 넘겼지만은 뭐 이거를 빌미로 뭐 이러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를 하면 실질금리라는 공식상 봤을 때 기대 인플레는 이 초록색인데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에서도 잘 버티고 있지만 어쨌든 아슬아슬하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2.5가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왜 유가, 물가, 금리에 따라서 뭐 이란이랑 휴전한 협상했다, 뭐 풀었다 하면서 자꾸 이 액션을 해가지고 지표를 관리하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죠. 그러면 실질금리는 대체 왜 오르는 거야? 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물가 연동체인 30년물 팁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3.06%까지 올라갔어요. 기록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금리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의미로는 경제가 뭐 튼튼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경제가 튼튼하면 금리가 상승하죠. 나쁘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돈 빌려줄 사람이 적다. 또는 채권을 발행하고 싶은데 채권을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재무부 액션을 보면은 중국은 미국채를 팔고 있고 일본은 팔고 싶은데 참고 있고 유럽은 중국이 파는 것만큼 대신 사줘가지고 버텨줬지만 한계가 있고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다가 AI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자금 투자가 필요한데 젠슨왕이 5천억 달러 금융 플랫폼 얘기했던 게 괜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를 기업들이 또 회사채까지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요. 국채와 회사채가 동시에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채권 경쟁을 하는 거죠. 투자자는 정해져 있는데 서로 우리 채권 사주세요라고 지금 영업을 하는 데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시장이라는 이 기반 위에서 주식 시장이 떠도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발작이 벌어진다? 주식이 연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채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그 위에 주식이라는 꽃이 피는 건데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주식 시장에도 또 안 좋은 자꾸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은 버티겠죠. 뭐 기초 체력이 있고 AI 쪽 업황이 좋으니까. 근데 계속 채권이 때리면은 결국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증시 약간 하락했었던 것들이 채권 쪽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랬던 건데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증시를 막기 위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지만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2배로 늘린다라는 걸 통해서 잠시 또 증시를 또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밑 빠진 여기가 터질 것 같은 여기 손으로 막고 있고 여기는 또 여기 막고 있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막 막고 있지만 중간 선거까지 막아보자라는 거지 중간 선거 이후에는 정말 건전한 솔루션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품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는 좀 정말 투자를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봤던 뉴스를 토대로 제가 들었던 생각과 제가 생각했던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